네, 알고볼 시간입니다.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나와주신 우리 디파이 농부 조 선생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왜 떨어졌는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또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어떤 이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또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 줄기 빛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이제 알트코인 가운데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이퍼리퀴드. 얘는 고점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보자면 얘는 19%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보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1% 떨어졌거든요. 근데 하이퍼리퀴드만 지금 현재 2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시장에 그래도 뭔가 내러티브가 있고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가는구나. 더 한 종목 한 종목에 쏠림이 심해지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코인 시장에도 기회는 있는 거구나. 그렇죠. 물론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보자면 일단 비트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사실 이 대장이 좀 지지해줘야지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좀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근데 이번 이제 시장을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거 이제 한번 올려주시면 화면에 일단 지난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장이라고. 지난장, 우리가 행복했던 이 상승장. 이 상승장 때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잊으셨겠지만 어떤 게 있었었냐면 네네. 사실 지난 상승장은 23년도 10월부터 저는 상승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오래됐나요?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때가 비트코인 ETF 승인되냐 안 되냐 이거 논의할 때였고 24년도 초에 정말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본격적인 이 불장이 온 건데 이 23년 10월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닥 다지고. 그래서 그때를 저는 기준으로 잡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인프라,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인프라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 그 반면에 어플리케이션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21년, 22년 장에는 어플리케이션들의 굉장히 되게 강세도 있었지만 이 인프라, 특히 레이어 1 들의 사실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 시총 자체가 굉장히 높고, 반면에 사실 이 하락장 지나면서 어플리케이션은 돈도 못 보고 얘는 기능도 거버넌스 맞아. 투표고란만 있고 코인 무쓸모잖아. 이거 무쓸모다라고 하면서 정말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인프라는 항상 나오면은 조단위 밸류에이션을 담고 어플리케이션을 나오면은 사실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3년도 10월 좀 지나서 24년부터는 사람들이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실제 하락장을 지나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자신들의 포지션을 좀 확고했다. 예를 들어서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디파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사실 어플리케이션의 재평가가 일어났던 사실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 어떤 수익만 보더라도 이번 이제 지난 장이죠. 지난 장에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밸류가 엄청 빠르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밸류가 올라갔을 때 근거로 삼던 자료들입니다.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23년부터 25년, 그러니까 23년 이제 4분기부터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잖아요. 이런 어떤 이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고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밸류에이션을 많이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것들이 많이 그러면 논의가 됐었냐면 화면에 보이시는 하이퍼리퀴드, 그 다음에 펌프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코인을 발행하는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솔라나의 주피터, 베이스 에어로드롬, 그 다음에 이 디파이의 중심에 있는 랜딩 프로토콜이 에이브까지 사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배 정도 이제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장세가 좀 이어졌는데 반면에 이번 장에는, 그러니까 지난 장에는 네트워크 레이어 1, 2들의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레이어 1과 어플리케이션들은 다른 지표를 갖다 대야 돼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돈을 잘 벌면 좋은 거지만 사실 이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기술이 좋아짐에 따라 점점 싸지고 그렇죠.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걸 평가할 때는 이 네트워크 얼마나 우량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배포가 됐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개발자가 앞으로 개발할 것이고 이런 잠재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24년부터 25년까지는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전통 금융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인프라라고 하는 레이어 1, 2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년부터 23년까지는 인프라가 굉장히 강세였고 23년 말부터 이제 25년까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강세였다. 이게 이제 주요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총 어떤 얼마나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순위를 보면요.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즉 이제 돈을 잘 버는 네트워크, 뭐 솔라나 같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결국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는 거 이 표에서 볼 수 있죠. 상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6개 중에 반이 어플리케이션이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재평가가 일어났던 지난 장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인프라가 재평가받는 시기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프라가 재평가받는 거는 기존에는 이제 매출 기준으로 잡아서 어플리케이션 떡상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프라가 재평가받을 때는 얼마나 이게 쓸모가 있는지 얼마나 기존 어떤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걸로써 사실 재평가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모멘텀은 저는 증권거래소들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인프라를 이제 개선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뉴욕 증권거래소도 이제 24시간 거래 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이면을 뜯어보면은 전부 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바꾼다는 이야기였고 그 바꿀 때 주요 기술이 전부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결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1976년부터 우리 거래하고 나서 5일 후에 정산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5일 후에 정산했죠. 근데 24년 와서는 이제 하루 뒤에 정산이 돼요. 근데 26년도에는 이제 이거 실시간으로 한다는 거고 이 실시간으로 할 때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SEC에서 결국 이 DTCC라고 하는 미국 예탁결제원에다가 너네 토큰화하고 이런 인프라 개선하는 거 즉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인프라 바꾸는 거 허용해 줄게. 3년 동안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열어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프라를 볼 때 우리가 네트워크 뭐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든 이런 인프라가 결국에는 증권거래소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 금융기관의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DTCC 자체는 미국의 예탁결제원이고 이들은 장부를 관리하는 애들이에요, 결국. 근데 이 장부 관리를 실시간으로 하려면은 결국 블록체인이 이제 네네.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들이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블록체인을 개발해 놓은 어떤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러브콜을 한 거죠. 야, 우리 기술 없으니까 너네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와봐. 그리고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이 열린 거고 이거를 가장 이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게 이제 캔톤입니다. 캔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사람들은 알게 된 지는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지만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도 한 7, 8년 동안 개발했던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네트워크가 아니고 완전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사실 리테일들이 가서 쓸 게 없어요. 네. 반면에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기관들이 이 캔톤 네트워크 위에다가 플러그인만 하면은 장부가 서로 공유되고 그 장부가 또 공유될 때 confidentiality, 결국에는 이 비밀성, 기밀성을 유지한 채로 어떻게 보면 트랜잭션이 검증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캔톤이 재밌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여기
DTCC하고 같이 일을 하는 첫 번째 파트너입니다. 결국 미국 예탁결제원에 그 복잡한 오랫동안 뭐 하나 오류 나면 더덕더덕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쳐왔던 이 불필요 되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결국 이 캔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발표를 이미 해놨고, 그럼 이게 그러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RWAXYG라고 하는 이런 어떤 RWA 자산들 이렇게 데이터 보여주는 사이트잖아요. 여기 보면은 캔톤 네트워크가 330빌리언 달러가 올라가 있어요. 와.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이 숫자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은 자기네들의 포지션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그 캔톤 네트워크에서 그 기밀성을 위해서 공개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공개한 자료만 이 정도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미국에 있는 주요 기관들은 이런 어떤 프라이빗 네트워크 위에서 자신들의 어떤 시스템을 좀 테스트 해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그러면은 그 아까 그 나스닥이었나요, NIS였나요? 거기가 이제 펜토나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아직 할 거지 한 건 아니잖아요. 나스닥하고. 네.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DTCC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테스트. 그러면 테스트하는 그 지금 현재 이 밸류가 이미 여기 잡히는 거예요? RWA 여기 잡힌 거죠. 이미 배포된 자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300. 와. 근데 자기네들 주장은 이게 기관들이 공개 안 한 것까지 하면은 2 트릴리언 달러가 지금 올라가 있대요. 전 굉장히 의외가 이더리움이 13빌밖에 안 되는데 캔톤이 330빌이에요. 공개된 것만. 안 공개된 게 거의 뭐 트릴리언 달러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다만 이 지표에서는 아마 지금 스테이블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빠졌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이제 실제로 그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뜯어봐야 돼요. 뭐 나스닥과 협업한다, 그다음에 뭐 DTCC와 연결했다. 그래서 어떤 자산들이 그러면 이런 어떤 프라이빗 네트워크, 기관 네트워크에 올라오고 있는데라고 봤을 때 화면에 보이시는 브로드리지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캔톤 네트워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떤 회사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단기채나 아니면 국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레포 시장 이런 어떤 시장에서 의미 있게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장 점유율을 한 5% 정도 갖고 있다고 해요. 브로드리지가 그러니까 정확히 뭐 하는 회사예요? 중개 회사예요. 중개회사? 중개 회사고,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TCC처럼 어떤 장부 관리를 해주는 거죠. 고객들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아가지고 서로 정산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쌓아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캔톤 네트워크 위에 익스클루시브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히는 385빌리언 달러가 앞서 적네? 보는 이 330빌리언이 이거예요. 그게 더 이것만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예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의 레포 시장에서 거래되는 1일 동안 레포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금들이 이런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이미 거래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테스트로 하는데도 규모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공개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다고 또 합니다.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결국 밸류가 점점 이제는 네트워크의 밸류가 얼마나 기존 금융시장에 파급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실제로 올라오고 거래가 되는지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이고,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는 밸류에이션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례로 갖고 온 거지만 굉장히 결국 의미가 있는 좀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인프라의 어떤 재평가가 저는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뒤에도 약간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할 텐데, 제가 캔톤의 시세를 봤더니요, 와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지금 비트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캔톤은 보자면 그 얼마 전에 그 신고가 경신하고 지금은 살짝 떨어진 상황이에요. 0.19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0.16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시장이 이 모양인데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0.06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 코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프로젝트가 이 프로토콜이 혹은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가 해당 주가와 연결이 되잖아요.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코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코인 말씀하실 때도 그렇지만 이게 이 회사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굴러가느냐와
이 캔톤이라는 이 코인 가격이 이게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연결돼요. 아, 되나요? 이게 네. 피스위치라는 이제 그 트렌드가 한창 있었잖아요. 프로토콜이 버는 돈을 그대로 코인 가치에 이제 이전시키는 요게 네. 그 전까지 이제 없어가지고 비판을 맞아요. 많이 받았었는데 이 캔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나요? 네. 기업들은 그 달러 기준으로 이제 캔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이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서비스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럼 서비스 비용이 결국엔 캔톤으로 자동적으로 바이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소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백을 통해서 그 캔톤 코인의 가치를 올리는 구조가 그렇죠.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얘네가 재밌는 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건 네네. 뭐냐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쓰고 있구나. 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한 업체가 이 정도로 거래를 하고 있구나. 1일 거래량만 해도 조 단위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조 단위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서비스 비용을 수취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을 그대로 바이백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뭐지?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 최근에 캔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케팅은 안 해요. 실제로 상장된 거래소도 많지 않은 걸로. 바이빗 하나 있어요. 근데 바이낸스, 코인베스트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이낸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전 글로벌 시장의 주요 거래소들은 전부 다 이 캔톤 네트워크의 슈퍼밸리데이터로 들어가 있어요. 슈퍼밸리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금융사들만 껴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기 네트워크를 사용할 사람들만 슈퍼밸리데이터로 뽑아주고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이 거의 플러그인 해서 검증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옛날처럼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른 네트워크들은 뭐 좀 친하면 좀 껴주고 뭐 벤처 캐피탈 좀 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인플레이션 나오면 그냥 팔고 수익하고 이러잖아요. 얘네는 좀 달라요. 자기 네트워크에 그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자기네들의 서비스를 자기네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실사용자들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모든 주요 거래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글로벌 IB 기관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이제 지난장과 지금 시장이 완전 달라진 부분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관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 물론 테스트겠지만은 그게 점점 눈에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좀 재평가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프라가 재평가된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프라 내에 이번 지난장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바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죠. 우리는 토큰화라고 하는데 이 토큰화 기술을 가진 이제 기업들 결국엔 또 재평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한창 불장 때 신났을 때 뭐 블랙록이 이런 어떤 머니마켓을 토큰화해서 비들 펀드를 출시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온도를 엄청 많이 샀죠. 블랙록 온도 가자. 뭐 이런 논리를 많이 했는데 이 이면을 좀 뜯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스큐리타이즈라고 하는 이 회사가 결국 이 웹2와 웹3 기존 금융기관과 이 블록체인 시장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블록록의 비드 펀드 결국에는 이 단기 그 머니마켓을 토큰한 거는 다 시큐리타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이거를 이제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사실 코인을 뭐 발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상장만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친구들도 결국 코인을 발행할 할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시장에 영향 끼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토큰화 플랫폼들의 평가 가치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즈 케이스가 사실 대표적인 게 비드 펀드입니다. 비드 펀드가 그 결국 사람들이 수익 증권을 토큰하고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배당도 사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배당을 줘가지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1억 달러 뭐 상당의 어떤 배당도 줬다.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런 토큰화 기술을 가진 이제 기업들도 이제 재평가 받고 있다. 그래서 이 토큰화 인프라가 생각보다는 꽤나 이번 시장에 커질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센트리퓨지랑 그다음에 시큐리타이즈가 대표적인 회사예요. 그 센트리퓨지는 사실 토큰을 발행했어요. 근데 시큐리타이즈는 발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센트리퓨지 자체는 이 토큰화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스카이 이코시스템에서 RW 할 때 다 센트리퓨지를 써요. 네, 그쪽 기술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장에 이런 인프라, 토큰화 인프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섹터는 바로 이 크로스 메시징 프로토콜입니다. 우리는 흔히 브릿지라고 알고 있지만 이 브릿지라는 거는 이 크로스 메시징 프로토콜의 굉장히 하나의 이제 주요 기능인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크로스 메시징 프로토콜을 좀 잘 살펴보면 결국 이들도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장부가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에서 상태라 하는 것은 이 밸런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변화값들을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를 다른 어떤 체인한테 알림으로써 동기화시키는 게 사실 이 크로스 메시징 프로토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레이어 제로 자체가 이제 작년이죠. 여기 그 브릿지 회사 이 스타게이트를 인수를 했어요. 입찰에 성공해가지고 인수하고 나서 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사실 크로스 메시징 프로토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브릿지는 우리가 뭐 레이어 2 보낼 때나 뭐 다른 네트워크 보낼 때 쓰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니지 않아?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이들도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NIS랑 지금 협업을 통해서 레이어 제로 기술로 걔네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근데 발표 전이지만 이미 그냥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서 이제 캔톤 네트워크를 말한 것처럼 결국 이 크로스 메시징 프로토콜도, 캔톤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장부 관리 해주는 애들이잖아요. 네. 네트워크가. 근데 앞서 말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장부 관리를 이제 해주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어떤 증권 거래소지만 결국 이런 증권 거래소들이 자신들의 어떤 파트너를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인프라를 이제 개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결국 쓸모 있는 기술이 뭔지를 우리는 수년 동안 지금 계속 갈구해 왔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이게 쓸 일이 있어? 코인이 어떤 가치를 가져?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계에서 굉장히 금융 중심에 있는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술이 바꿔 나가고 있다. 물론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들도 이거를 이제 써보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면 계속 더 많이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기회들이 결국 어떤 각각의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이런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장에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의 재평가로 큰 업사이드가 있었다면, 이제는 인프라의 재평가로 또 인프라가 다시 업사이드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친구들 처음 나왔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래소처럼 거래소 기능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잖아요.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뭐 프리딕션 마켓이나 옵션 마켓,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를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바꿨거든요. 사실 그 하이퍼리퀴드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에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인프라로 이제 바뀌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도 결국 이런 인프라 자체가 그 기존 금융시장과 견줄만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하고 은 급등하고 급락했을 때 하이퍼리퀴드가 전 세계 선물 시장에 3%를 가져갔어요, 거래량에. 그래서 급등 급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청산이 됐을 때 하이퍼리퀴드에서 청산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는 하이퍼리퀴드도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하나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인프라의 재평가가 올 겁니다. 근데 그 오는 거는 우리가 바랬던 대로 금융시장이 결국에는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재평가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